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15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한 남자의 실화니까요. 새벽 4시 평양 비밀훈련소에서 울려 퍼진 총성 한 발. 그 총알은 단순히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36살 강도현 대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15년 동안 함께한 전우가 작은 실수 하나로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걸 본 그는 깨달았어요. 다음은 나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던 북한 최정예 요원이 불과 몇 달 후 태극기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나라,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말이에요. 북한의 총구는 사람을 겨누지만 한국의 총구는 사람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위대함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거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도연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체제에 계속 충성하며 안전하게 살아남으려 했다면 안전제의를 모든 걸 걸고 동생과 함께 자유를 향해 탈출을 시도했다면 자유만세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북한 특수부대 대위 강도현입니다. 36살이죠. 하지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외 선전에서 결코 등장하지 않는 그림자 전사니까요. 새벽 4시 평양 교회 비밀훈련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저는 이미 몇 시간째 눈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암살자 및 경호교란. 체제의 더러운 일을 도맡는 게 저희 임무죠. 이런 생활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21살에 이 부대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고 성공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대위, 작전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제 옆 동기 리차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임무가 실패했거든요. 사실 아주 작은 실수였습니다. 경보 시스템 하나를 놓쳤을 뿐인데 리차로는 저와 같은 날 입대했어요. 함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왔죠. 그런 그가 지금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작은 실수란 존재하지 않아요. 임무의 성공은 영광이 아니라 침묵이고 실패는 소멸이니까요. 전소대 집합, 상관의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희는 일렬로 늘어섰죠. 리차로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상관이 천천히 저희 앞을 지나갔습니다. 군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충성은 생명으로 증명한다. 상관이 권총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설마 정말로 죽이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리차로가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죠.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15년 전후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전소대 행군 시작. 저희는 피에 젖은 눈 위를 행군해야 했습니다. 동기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은 나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의심스러운 행동 하나만 있어도 저는 리처로처럼 될 테니까요. 행군이 끝났을 때 저는 손등 흉터를 내려다봤어요. 어릴 적 동생 영호를 지키다 생긴 상처였죠. 그 위로 눈이 녹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만 이름은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생이 있었어요. 17살 영호가. 그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설령 제가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 해도요. 그런데 그때 알았을까요? 불과 몇 달 후 저와 영호가 태극기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이 동기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요. 새벽 훈련소에서 바라본 평양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이 언젠가 꺼질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리처로의 죽음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동생 영호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저와 영호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기근으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는 그 다음에 겨울에 따라가셨어요. 그때 영호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저는 17살이었고요. 갑자기 형이 부모가 되어야 했죠. 굶주린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형아, 배고파. 영호가 매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디서든 음식을 구해와야 했어요. 때로는 훔치기도 했고, 때로는 구걸하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영호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이부 김 과장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강도현, 너희 형제를 도와주고 싶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걸. 너만 군에 가면 된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충성을 보여라. 김 과장이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 마라. 국가에서 돌봐줄 테니.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국가가 저희를 위해 뭘 해준 적이 있었나요? 부모님이 굶어 죽을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날 밤 영호의 열이 내리자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영호야, 형이 약속할게. 뭘?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7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절실한 약속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입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영호는 아동 보육원에 맡겨졌죠. 헤어지는 날 영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형아, 가지마.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줘.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저는 제대로 영호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특수부대 임무는 끝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영호는 기다려주었어요. 이제는 17살이 된 그 아이가 여전히 저만 믿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때때로 영호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했어요. 충성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내 동생의 미래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는 영호를 군중 앞에 세워놓고 충성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17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영호도 끝이라고. 그래서 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리처로의 죽음을 본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는 언제든 버려질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어린 영호와 했던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제는 그 약속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해외 잠입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호텔에서 며칠간 대기하라는 지시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무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채 말이죠. 호텔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을 틀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채널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 채널이 잡혔어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전에서 늘 들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조선은 범죄의 천국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웠는데 화면 속 한국은 질서 있고 밝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선전용 방송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뉴스를 발견했어요.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난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이었어요.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재난 문자가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전송되고 도시 전체의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고 있었어요. 구조대는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앵커의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어요.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을 위해 존재했어요. 리처로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몰래 한국 방송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모습, 교사가 학생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모습.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군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군인들이 국민을 지키는 게 자신들의 임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한 장교의 인터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저희는 체제를 지키는 군대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국민을 총구로 겨누는 게 저희 임무였죠. 거짓은 쉬웠고 의심은 위험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박힌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천안함 추모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태극기가 조기를 달고 온 국민이 묵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지킵니다. 앵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북한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체제만 살아남으면 됐어요. 리처로가 죽었을 때도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확신했던 것들이 균열을 보이고 있었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믿어온 조국일까? 아니면 창밖의 다른 세계일까?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영호만큼은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게 소환장이 떨어졌어요. 보위부 김 과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대위 강도현, 최근 작전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 김 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목표물 감시를 하다가 몇 분 늦게 보고했을 뿐이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 동생 영호 어제 체포했다. 뭐라고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김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호의 재교육 통지서였어요. 그런데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서명을 해야 합니까? 형이 보증을 서는 거다. 너의 충성이 확실하다면 동생도 곧 풀려날 것이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형이 지켜준다던 약속이 서류 한 장으로 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너의 앞으로의 행동이지. 김 과장이 펜을 내밀었어요. 서명하면 영호는 안전한가요? 그건 너의 충성도에 달려있다. 다음 실패는 내 동생의 죽음이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는 순간 저 자신이 영호를 감옥에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호의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아이가 쓰던 공책이 그대로 있었어요. 표지에는 형아와 함께 사는 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영호의 일기였어요. 형아는 나를 위해 군대에 갔다. 나도 형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보위부 아저씨들이 와서 형아 이야기를 물어봤다. 형아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계속 의심하는 걸까? 형아가 보고 싶다. 언제쯤 함께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일기는 체포되기 전날 것이었어요. 형아, 나는 형아만 믿어. 형아가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아. 저는 공책을 덮고 울었습니다. 17살 동생이 저만 믿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과장에게, 이 체제에게, 그리고 무력한 제 자신에게. 충성은 칼날이었고 칼날은 우리 목을 겨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중국에서 본 한국 방송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만약 영호와 제가 그런 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서로를 인질로 잡히며 살아야 했을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깊은 충성을 약속해서 동생을 구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건 탈출을 준비하든지 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했어요. 실패하면 영호와 저 모두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심야의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군장 안쪽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칼을 하나 숨겼어요. 내일은 달라진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체제의 도구로 살 수는 없었어요. 영호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어요. 국제 군사 장비 전시회 경호 임무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대형 박람회였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마라. 김 과장의 경고가 귀에 맴돌았어요. 영호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전시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각국의 최신 군사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북한 부스 근처에서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한국 방산업체 부스 앞에 멈춰 섰어요. K방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중국에서 본 한국 방송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한국의 군사기술은 어떨까? 한국 부스에서는 스마트 방호 체계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제밍 시스템, 실시간 센서 융합 기술, 자율주행 보급차까지 모든 게 첨단이었어요. 반면 저희가 지키고 있는 북한 장비는 어땠을까요? 구형 소프트웨어에 취약한 통신망,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한국 업체 직원이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아군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또 사람을 지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장비는 어땠죠?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들 뿐이었어요.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체제를 지키는 도구들 말입니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조국의 우월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전시장 전체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멈췄어요. 하지만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배터리와 네트워크 이중화 시스템으로 즉시 백업 전환이 됐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게 진짜 기술입니다. 한국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을까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저희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K방산의 기술 철학이었어요. 안전, 신뢰, 상호 운용성,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땠죠? 공포, 감시, 통제, 모든 게 권력 중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호가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공포 속에서 감시받으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자유롭고 안전한 곳에서 꿈을 키워야 할까? 답은 명확했어요. 영호는 다른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저부터 변해야 했어요. 체제에 충실한 도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기회가 되면 영호와 함께 탈출하겠다고. 설령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요. K방산 부스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치관의 차이였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체제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기자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명함을 보니 박재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였죠.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재민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 말씀이시죠? 북한 상황에 대해 취재 중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주변을 살핀 후 수첩을 주워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 대사관 뒤편. 길은 열려 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탈출 기회를 주는 메모일까요? 아니면 보위부가 저를 시험하는 함정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함정이면 어떡하지? 쥐덫이라면? 내가 잡히면 영호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늦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 영호는 지금 재교육소에 있었어요. 매일 고문과 세뇌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는 망가져갈 테지요. 저는 박재민 기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국계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본 한국 방송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설령 북한 사람이라 해도 도움을 요청하면 보호해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영호를 구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재교육소는 평양 외곽에 있었어요. 경비가 삼엄했지만 저는 특수부대 대위였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지는 않았어요. 공식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재교육소에 들어갔습니다. 간부들은 제 계급장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영호를 찾았을 때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7살 아이가 말라빠져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온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형아, 영호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해. 나를 따라와. 저는 영호의 손을 잡고 재교육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형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자유로운 곳으로. 영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15시가 다가왔어요.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지민 기자가 약속 장소에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왔군요. 제 동생도 함께 갑니다. 물론이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박지민 기자의 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과거에 탈북민 지인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해 줄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영호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제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거야. 형아와 함께. 그래, 함께. 내 선택이 동생의 인생이 된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영호를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공포도 컸어요. 실패하면 둘 다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영호가 재교육소에서 더 고통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형으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움직였어요. 영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었습니다. 새벽, 거울 앞에서 제복의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저를 보았어요. 오늘은 지시가 아니라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른다. 드디어 제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전시회 무대에서 갑자기 폭죽이 터졌어요. 누군가 실수로 발화장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홀 안은 일순간 혼란에 빠졌어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영호의 손을 움켜쥐고 인파 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섞여서 저희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형아, 갑자기 왜 그래? 조용히 해. 나만 믿고 따라와.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강도현, 멈춰.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고함과 무전 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영호를 더욱 꽉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대사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아, 무서워. 영호가 울먹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드디어 대사관 담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30m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과 경호 인력이 뒤엉킨 일촉즉발 상황이었어요. 강도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준다. 김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어요. 돌아서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시 무명의 칼로 사는 길이었어요.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을 거는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때 영호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형아, 나는 형아를 믿어. 그 한마디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영호를 끌어안고 마지막 힘을 내어 뛰었어요. 총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문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재발했어요. 정말 저희를 받아줄까? 혹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망명을 원합니다. 잡혀가면 죽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영호도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대사관 경비가 문을 열었어요. 한국 국군 장교였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영호와 함께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극기가 더욱 힘차게 펄럭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방 직전의 비명이었어요. 1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국 외교관 한소연 참사관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요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는 태극기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영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형아, 우리 이제 자유야.
그래, 이제 진짜 자유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영호와 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대사관 보호실에서 저희는 며칠간 대기했어요. 한국행 결정이 나기까지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군인, 경찰, 의료진, 외교관들이 모두 절차에 따라 저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희를 의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군대일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국군 이대위가 저에게 말했어요. 군인의 총구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킵니다. 그 말에서 저는 평생 찾아왔던 군인의 정의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저의 총구는 늘 사람을 겨누고 있었어요. 동료를, 국민을, 때로는 저 자신까지도.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 사회의 시스템, 법치주의, 인권보호,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의료진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었어요. 영호의 트라우마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형아,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래,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아. 영호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몇 달 후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제포럼에서 북한 실상에 대해 증언할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길을 택했어요. 진실을 증언하는 새로운 군인의 길을. 나는 더 이상 장군의 방패가 아니다. 사람의 방패가 되겠다. 그런 각오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리처로의 죽음, 영호를 인질로 잡힌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 북한의 총구는 사람을 겨누지만 한국의 총구는 사람을 지킵니다. 제 마지막 증언이었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영호의 미소였어요. 그 아이가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미소였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호는 한국대학에 진학했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형아, 고마워. 영호가 가끔 저에게 말합니다. 뭐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우리 서로를 자유롭게 해준 거야. 지금 저는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계급장이나 무기로 만든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마음으로 만든 군인. 때로는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거예요. 북한의 진실을, 그리고 한국의 위대함을. 화면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저와 영호의 미소가 남습니다. 사람이 곧 희망이고 사람이 곧 미래라는 걸 보여주는 미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도현과 영호 형제가 태극기 아래에서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나라, 희망을 주는 나라 말이에요. 북한의 총구는 사람을 겨누지만 한국의 총구는 사람을 지킨다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